저는 지금 한국에 그 여행 중인데 최근에 그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인 노동자 불법 체류, 구금 뭐 이런 문제들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자란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사안에 대한 제 생각을 잠깐 이야기해 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서 이렇게 그 작은 호텔 방 안에서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행 비자를 가지고 가서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강조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이게 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미국에 투자 요청을 받아서 미국에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사업적인 문제로 봐야 될 텐데 사업적인 문제로 바라본다면 이 비자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를 좀 생각하게 되네요. 분명히 이런 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주정부하고 주로 관계를 하는데 비자 문제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이야기를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 조지아에 있는 LG 엔솔의 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어, 비자 문제는 주지사나 주지사 사무실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미리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지사가 이행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왔을 때도 오자마자 경기를 뛰고 싶으니까 LA 시장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빨리 그 비자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어, 경기를 좀 빨리 뛰고 싶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LA 시장이 연방 정부의 이민국에 그거를 부탁하잖아요. 이렇게 빨리 좀 처리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그다음에 연방 정부 이민국에서도 그거를 중시 여기서 이렇게 빨리 해줍니다. 그게 미국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주지사가 왜 안 했지? 이거를 왜 이 비자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았지?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어,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조지아 주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한국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일자리 창출이 우선일 텐데 그 외국에서 자기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300명 이상의 노동자라면은 조지아의 노동자 300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빼앗겼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적인 감정도 있었을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지 저는 약간 의심이 들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지아 주지사가 이만한 금액의 어, 투자가 들어오는데 그 회사에 어, 기밀 정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때 보면은 어떤 시설을 어떻게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춰야 되고 어떤 기술 기계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된다 뭐 아니면 전기를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장을 셋업하는 과정의 지적재산권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회사는 그걸 지키고 싶어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지사의 입장에서는 조지아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걸 집중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익 관계에 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단위를 좀 넓게 보면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엔도rs먼트를 받고 시작된 사업이라서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관심이 큰 사업이라서 이거를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외교적 감정 표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심들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이에요. 돈 문제는 없어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뭐 한국 기업을 들어와서 투자하라 이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 미국의 인력이 없어서 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미국 사람들을 더 써달라는 문제니까. 근데 굳이 한국 기업을 미국으로 이렇게 유치한 목적이 있다면 분명히 그건 기술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이라는 것을 빨리 터득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한국 기업이 LG 엔솔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예를 들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공사 기술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 원활하게 기술들이 이렇게 기술 정보가 취합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불만을 표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짐작은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완성이 되면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 노하우는 그게 아주 중요한 정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얻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는 민간 투자 기업이나 이런 미국의 뭐 자본이 있으니까 그 미국의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자기네들 스스로도 운영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오로지 배우고 싶은 것은 어, 한국 공장들이 어떻게 어떤 이피션시를 어떻게 높이고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가동하고 이렇게 그런 노하우들이 한국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회사들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국 사람들의 두뇌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초로 단위로 이렇게 생산 시스템을 돌리기 때문에 그 efficiency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흉내내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어진 똑같은 조건에서 생산을 만들어내는 그 비중으로 따져보면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인들의 능력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그런 운영 노하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국의 어떤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을 보면 미국이 이제는 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미국 사람들의 기술력이라는 건 상당히 뛰어나요. 땜질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전국에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지속적으로 직업 교육을 운영해서 어, 그런 기술자들을 양성해내는 것은 미국이 아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본이 없냐? 자본이 있어요. 충분히 있는 나라니까. 그러면 인력과 자본이 있는데 배를 못 짓는다? 아,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 이 배를 건조하고 이런 원초적인 기술을 이런 뭐 미국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미국이 갖지 다 있는데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operating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운영 노하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이 정말 뛰어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똑같은 조건을 줘도 미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하나를 생산해낼 때 한국 사람들은 두세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그 이피션시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따라서 뭐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뭐가 들어와야 되고 누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느 부서는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지금 이 중간에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 사람이 일이 끝나야 뭐 다음이 뭐 이렇게 초 단위로 수천 가지의 엘레멘트를 한꺼번에 전부 다 이렇게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 노하우는 아주 미국이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스트가 높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보를 계속 빼고 싶은데 한국 기업 차원에서는 뭐 그걸 지키고 싶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걸 방어하고 뭐 그런 과정에 돌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정보를 얼마만큼 공유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큰 단위로 미국 행정부도 관계가 돼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4-5년 정도를 미국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렇게 오래 살면서 느끼는 어떤 문화 차이가 있는데, 예, 그 문화 차이를 저는 사실은 좀 더 깊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문화 차이, 이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 그다음에 그 오해로 인해서 벌어지는 관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첫째는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뭐를 하다 보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 문제들을 선제 뭐 '과정을 중에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자.'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의 이렇게 선진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스피드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 빨리빨리 덕분인 것 같아요. 저도 빨리빨리 문화는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빨리빨리 문화의 스피드를 조금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70년대에 빨리빨리의 스피드가 100km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쯤은 예를 들어서 한 50km로 스피드를 좀 줄일 필요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너무 빨리빨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선결돼야 됐던 비자 문제를 선결하지 않고 공사부터 시작해 버린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그리고 그런 미스의 작은 실수죠. 작은 실수로 인해서 지금 뭐 대한민국 그 외교 통일위원회, 아까 이 방송에서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거기에서 무슨 국회의원 한 분이 소리를 지르고 뭐 공사가 영사가 어땠느니 총영사가 어땠느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건에 왜 갑자기 총영사 얘기가 나오고 영사 얘기가 나오고 대사가 없어서 그래,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그 어찌 됐거나 여기에 중요한 문제는, 여기 키포인트를 상실하면 안 되니까, 이 중요한 문제는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회사가 작은 미스테이크를 하고 그게 큰 사회적 이슈로 번지게 된다. 그러니까 빨리빨리보다는 조금은 디테일하게 한 문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갈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인데요. 그러니까 어 한국은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제 입장으로서 뭐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 눈에.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는 단어가 들 때 깜짝깜짝 놀라요, 사실은. 아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불법도 괜찮고 결과만 좋으면 불법도 괜찮고, 뭐 타인한테 그 해를 끼쳐도 괜찮고 이렇다는 겁니까? 아니 제 생각엔 아니거든요.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빨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라라는 것이 가치관이라면, 미국 사람들의 가치관의 어떤 핵심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물론 결과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가 망해도, 뱅크럽을 해도 뱅크럽 당한 사람을 이렇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진 빚을 탕감해 줍니다, 법적으로 법원에서.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실패한 과정만 완벽했다고 하면 이 결과가 실패했더라도 이 과정을 삽니다. 그만큼 과정을 중시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중시하는 문화와 그다음에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의 차이가
제 눈에 좀 많이 띄었는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너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는 논리가 개입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방식이 옳은가 그른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가치관으로 결과를 중심으로 두고 이렇게 일이 진행돼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는 미국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과정을 이제는 좀 중시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이중문화 아니면 문화의 격차, 문화 충격 이런 것들을 완충해 나가면서 일을 하는 것도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이에요. 옛날에 그 70년대 제가 뭐 어렸을 때 떠났으니까 그 당시의 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선진국답게 생각하고 선진국답게 행동할 필요도 있습니다. 음, 오늘 청주라는 곳을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오송이라는 곳을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한테 아주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어, 어떻게 이제 이 문제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택시 기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문제고 법적으로 잘못됐다. 그걸 끝나야 돼요. 법적인 문제고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거기에서 끝나야 됩니다. 미국 최소한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결론이 나요. 그리고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야 돼요. 어, 그런데 거기에 꼭 이유를 붙이죠, 한국 분들이. 그래서 오케이, 그건 잘못했어. 하지만 이재명이 잘못이야. 사실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좀 벙쪘었는데요. 어, 선진국답지 못합니다. 선진 선진국 시민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70대 정도로 보이는 어르신의 생각인데 음,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어요. 이 대목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쩌면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동영상을 찍은 것이실 수도 있습니다. 어,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말을 좀 아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닫고 살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 가능하면 10마디 할 거 한 서너 마디만 좀 줄이자. 그래야지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국가를 잘 운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무조 아무런 논리도 없이 그냥 비방만 하다 보면 그리고 그 비방하는 목소리가 너무 크다 보면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여러분들 여론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비위 맞추다 보면 국제적인 기준치에 너무 미달돼요. 그래서 참 창피해. 저 같은 경우에 우리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떠나서 이렇게 우리 대통령님이라든지 무슨 장관님이라든지 이런 분,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에 자주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걱정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선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눈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정책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철학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발현해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입방정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런 말씀은 드리기에 좀 굉장히 무례한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사건을 보면서 그다음에 오늘 그 호텔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테레비를 켰더니 외교통일위원회 거기 그 청문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잠깐 이렇게 짧은 시간을 봤는데 하필이면은 들은 이야기가 어떤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뭐 이제 거기에 있는 교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왜 늦게 대응했느냐, 뭐 그게 영사가 할 일이냐, 뭐 총영사가 왜 거기에 나왔었어야 되는데 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총영사 없애라, 뭐 이 모든 문제가 대사님을 아직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기자였잖아요. 지금도 글을 쓰고 있고 미국 의회를 이제 30몇 년 정도 취재를 하고 청문회를 들어보고 다는데 이렇게 무식한 청문회를 처음 봐요. 근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 무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근데 정말 이건 무식한 거거든요. 정말 유치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지 않도록 하려면 국민들이랑 시청자들이랑 그다음에 그렇게 여론이라는 주체가 좀 진정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생산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표현은 뭐 constructive라고 얘기하는데 한국말로는 아마 생산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대화, 생산적인 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꾸 이렇게 선진적이 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와 또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서 제가 감히 이렇게 별로 아는 것도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